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환경보건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BTV북스 환경보건 기출문제집, 요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우선은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수업 진행 방향하고 공부하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문제풀이 수업은 10주 완성 코스입니다. 그 10주 동안에 3시간씩 해서 30강 정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30강 동안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챕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챕터씩 10주 동안 나가게 되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쉬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기출문제들은 바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좀 지엽적이어서 디테일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물론 교재의 문제집에, 지금 이 문제집에 해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기출문제를 대부분 다 풀어드릴 거고 함께 풀어볼 거고, 거기다가 여건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미공개, 그러니까 미공개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미수록된 기출문제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미수록되었냐 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출문제집 편집 이후에 있었던 시험이 또 한두 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아주 최신 기출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챕터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마지막 파트 챕터 12에는 최종 모의고사가 5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챕터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챕터별로 볼륨이 조금씩 달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환경과 보건은 8페이지부터 40페이지거든요. 그러면 3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산업보건 쪽은 160에서 158에서 194니까 훨씬 페이지가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수, 폐수, 폐기물, 그 다음에 물환경과 보건 또는 대기환경과 보건 페이지 수를 보면 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도 다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빈출 파트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구나. 그리고 중복되거나 아주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볼륨을 늘려가지고 책값을 올리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해에 그 직렬에 그 월에 그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출제 경향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시험을 보고 완벽에 가깝게 복원이 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문제거나 조금 애매한 문제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제가 복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가깝게 복원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실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객관식에서의 지금 애매하다거나 실제로 그런 이상한 문제가 나왔을 적에
최선답을 찾는 요령이랄까, 융통성 있는 사고랄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건학 20문항 중에서 답이 없는 문제는 분명히 없거든요. 출제자는 분명히 답을 상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문제를 디자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복수정답 같다거나 또는 답이 없는 것 같다거나 그런 애매한 문제, 내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여기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OMR 카드에 분명히 하나의 정답을 표시를 해서 채점을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두 개인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가까운, 정답에 가장 가까운 답을 찾는 건지, 하나씩 소거시켜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답을 찾는 건지, 이게 단순 암기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공부한 건, 내가 암기한 거는 되게 많은데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집의 해설 부분은, 이 부분은 정말 제 미천 다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 제가 찾은 참고 문헌들, 그 다음에 그 외에 구글링을 해가지고 최근 정보까지, 믿을만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엄선해가지고 쌓아둔 제 자산 같은 그런 해설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 미천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웬만한 이론서보다도 훨씬 더 참신하고 새롭고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제가 편집하는 당일날까지, 교정 보는 당일날까지 가장 최근에 바뀐 법령이라든가 바뀐 정보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책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이건 잘못 제가 찾은 것, 이런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실 수 있는 환경보건 문제집 중에서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문제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완벽한 책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재다. 이거 가장 좋은 해설, 가장 확실한 해설들을 담으려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사이드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론서, 웬만한 수험서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100%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풀어드리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발바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10주로 완성을 시킬 건데, 일단 보다 보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환경부 50문제짜리 환경부 환경지 시험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역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주 지역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보건연구사나 환경연구사에 들어있는 이 환경보건학 시험은 너무너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법령의 특정 수치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시험 보고 나와서 바로 그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 법령을 찾아서 야, 어떻게 여기서 문제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적도 되게 많은데,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그 틀릴 만한 문제들을 한두 문제 정도 끼워 넣는 거라고 제가 애써 이해를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다 여기 수록이 되어 있으니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왔었구나,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 옆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럼 경향, 추세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환경보건학을 공부해서 만점을 맞아야 되겠구나. 또는 만점에 아주 가까운 점수를 얻어야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 공중보건, 환경보건 여기 들어오시면은 인강을 들으시거나 실강을 들으시거나 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여기에 Q&A 게시판,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환경보건 질문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1박 2일 안으로, 하루 안으로, 24시간 안으로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홍보를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고 귀찮아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되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카페만 검색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풀리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해설이나 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자 1장부터 문제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집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챕터별 맨 앞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챕터별 1번, 2번, 3번 이런 문제들은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뭐 2015년, 16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멀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문제들, 확실한 문제들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챕터 1은 환경과 보건이고요. 환경과 보건은 환경과 관련된 보건 쪽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개론적인 부분입니다. 20문항짜리 환경보건학 시험을 보시게 되면 한 문제 이상 한 두 문제, 세 문제까지도 이 챕터 1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정책도 여기서 나오고요. 간단한 법령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독성 평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슈 부분들도 이 챕터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놨고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챕터 1은 한 문제 한 문제 다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보충 설명은 옆에 공란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아니 좀 전에 완벽한 해설, 알짜배기 해설들이 많다 그래놓고 무슨 필기를 그래도 필기하실 거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1번 아래의 그림은 일반적인 생물학적 용량 반응 곡선이다. 여기에서 LOAEL 위치로 오른 것은 LOAEL은 뭐죠? Low Observed Low Observed A Adverse Effect Level 관찰되어지는 불리한 효과가 아주 적은 수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간단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최소 영향 관찰 용량. 우리말로도 좀 기네요. 최소 영향을 관찰되는 용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비슷한 게 LOEC도 있습니다. 참고. 얘는 뭐냐면 다 똑같고 컨센크
컨센트레이션의 약자여서 컨센트레이션은 화학이나 이학 쪽에서 농도라는 뜻입니다. 농도. 그래서 최소 영향 관찰 농도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같은 내용인데 얘는 중량, 얘는 농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알았죠. 뭘 뜻하는지. 근데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는 전형적인 용량 반응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투여 용량을 약이 됐든지 의약품이 됐든지 독성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투여 용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점점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늘어진 S자형 그래프여서 이걸 시그모이드 커브라고도 하는데 얘는 뭐다? 비례적인 그래프죠. 근데 여기 점으로 조금 예쁘게 그려볼게요. 아주 비슷하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A가 있고 어디 점 찍어 놓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고 그리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D와 E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B하고 C, D가 다 비슷한 이 비례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데 C에다가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 통계적으로 유의함 이렇게 별표를 찍어놨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말은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내봤을 적에 의미가 있다. 통계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통계적인 신빙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러 번 해보면 다를 수도 있다. 근데 C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하면은 비슷한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A는 해설에 보시면 A 부분이 RFD예요. R, 소문자, 대문자 D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RFD는 독성 참고치라고 해요. 이건 적어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LOAEL로 나왔지만 RFD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NOAEL이거든요. NOAEL은 NOAEL은 뭐냐면 다 똑같고 얘만 NO예요. NO. 그러면은 최소 영향 관찰 용량이 아니라 얘는 무영향 관찰 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무영향 관찰 용량 뭐다? 얘도 역시 NOAEC도 있겠죠? 농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이 돼갑니다.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LD50이나 LC50이나 ED50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수치사량, 반수치사 농도, 반수 유효량 뭐 이런 식으로 반수 영향 농도 이런 식으로 반수 유효량, 반수 영향 투여량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얘는 NOA보다 영향 관찰되어지는 영향이 하나도 없는 용량.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통계적인 유의성도 있고 영향이 나타나는데 얘하고보다는 적잖아요. 이게 최소 영향 관찰되는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설명해 둔 교재들이 많이 없어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얘는 경부나 경피나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또는 흡입을 통해서 흡입은 뭐죠? 기관지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독성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다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등의 경로를 통해서 경부나 경피나 흡입 같은 경로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인체에 들어올 때 그럴 때
유해한 영향이 하나도 나타나지 유해한 영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양을 말해요. 그런 노출량. 그럼 얘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얘보다도 훨씬 더 작은 용량. 얘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무영향 관찰 용량, 그 다음에 최소 영향 관찰 용량, 맥시멈 관찰 용량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RFD는 No Observed Adverse Effect 레벨인 무영향 관찰 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양,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요, 제가 그린 그래프가 아니라 교재에 다 있는 어떤 교재, 뭐 환경보건학 대학 교재나 이쪽 독성 관련한 서적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원래 있는 그림에다가 부호로 표시를 해놓고서 문제를 낸 겁니다. 오래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래 있었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보건학에서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 문제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서부터 꽤 나오고 있어요. 도표, 그림, 그래프 문제 무시하시면 안 되고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옆에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뭐 정답과 해설이 너무 간단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답은 나와 있으니까 C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2번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의 약자여서 건강영향평가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게 2021년으로 되어 있지만 2021년, 2020년, 그 다음에 19년에도 나왔었어요. 환경부 환경직은 아시다시피 오지선다고 50문항씩 나오잖아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매년 가서 응시를 하고 있는데 3년 연속으로 HIA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부 문제는요, 거의 화학물질, 독성물질의 대사, 독성물질의 인체 피해, 그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0문제 중에서 정말 어림잡아도 15문제 이상, 15문제 이쪽 저쪽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지금 HIA도 결국에는 건강영향평가고, 건강영향평가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전향적 평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단계, 정책 실행 단계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세부 단계가 스크리닝, 스코핑, 평가, 보고, 감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번 문제 같은 순서 많이 물어보고, 또는 작년에 어떻게 나오느냐? 스코핑의 내용이 뭐냐? 뭘로 되어 있죠?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는 게 스코핑이다. 뭐다? 보건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평가의 필요성, 그거를 확인하는 게 스코핑이다. 스코프의 사전적인 뜻이라는 게 비슷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거 스크리닝부터 보고 감시까지 순서대로 보시고,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보고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정책 실행 단계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요 부분, 그러니까 보고 파트는 뭐냐면 정책 프로그램 개발 단계와 정책 실행 단계 두 군데 다 걸리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 감시 플러스 모니터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별다른 의문 없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내용, 각 단계별 내용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되고, 2022년에도 분명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3년 동안 HIA 부분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환경부 준비를 한다 그럼 HIA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건강영향평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표는 환경보건 또는 환경위생학이 들어있는 대학 교재에 들어있는 표고, 이 표에서 시험 문제가 2문제 이상 나갔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출제 범위, 출제 경향에 일반 수험서나 입시 서적들도 있지만 대학 교재, 대학에서 보는 환경보건학, 환경위생학 교재도 많이 참고해서 출제를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진도를 나가면서 딱딱 찝어드리겠습니다. 표시를 문제집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국제적 기준인 GHS, 이게 글로벌리 하모나이즈 시스템이어서 세계적인 조화 시스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직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동일한 부호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림이나 도표, 부호만 보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 저건 인화성이 있구나, 저건 폭발성이 있구나, 이건 위험하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하나는 산화성이고 하나는 물고기하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물에 살짝 잠겨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수생식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호를 마치 그 예전에 지도책 같은 거 볼 적에 그 부호를 이해하듯이 이런 거 몇 가지만 이해하면은 보는 순간 이거 수생 환경에 유해한 거, 물고기가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물에 잠겨있는 나무가 꺼멓게 되는 거 죽은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우리 정서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제적인 통일이니까 이게 이제 가스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압가스. 정답은 쉽게 나오는 건데 한 장 넘겨보시면 이 GHS 심볼을 산업보건협회에서 정리해 놓은 컷을 제가 가져다가 출처 나와 있으니까 무단도용 아니죠. 이걸 갖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폭발성은 누가 봐도 딱 봐도 자기 반응성 폭발성 유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인화성과 방금 시험에 나왔던 산화성은 좀 다르죠. 인화성은 그냥 불꽃이 있고 산화성은 뭔가 물질에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리고 급성독성은 아시다시피 해골바가지, 그 다음에 호흡기 감염성도 보시면 거기 상기도, 하기도, 폐 부분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표시를 해놓은 거죠. 수생환경 유해성은 받고 고압가스 받고 금속 부식성은 뭐죠? 피부와 금속 부식성은 시험관에서 뭐가 H가 떨어지는데 딱딱한 데서도 뭔가 확 일어나고 있고 손에 떨어뜨렸을 적에도 뭔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피부나 금속의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강산이나 강알칼리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주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느낌표는 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의 세계 조화 시스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거기다 표지를 붙이는데 국제적인 통일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림들이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호흡기 감염성이라든지 또는 금속 부식성 이런 것들은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은 아래의 사례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엔도크린 디스럽팅 케미칼 EDC의 작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역시 오래 있었던 환경부 문제죠. 50년부터 70년까지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수문과 복용했던 합성 DES. 워낙에는 1938년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년대에 얘가 시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동안에. 이때부터 투여가 된 이 DES는요, 그 뭐지? 입덧 방지제, 유산 방지제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얘가 합성 에스트로겐 물질이어서 그래서 입덧을 방지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얘가 투여가 돼서 이 DES의 투여를 받은 산모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아이를 잘 낳았는데 출생한 여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출산을 할 때 기형아를 출산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산모가 DES를 투여받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출산을 할 때까지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소한도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때 완전히 퇴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형아 출산 이외에도 여기서 낳은 여아라든지 여기서 투여받은 엄마들이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질암, 각종 생식기계 계통의 암을 발생시켜서 발병이 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DES는 뭐였죠? 특히나 최근에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가축 성장 촉진제로 뭐 최근은 아니죠. 이것도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기업형 축산을 하는 미국산 소고기 그 미국산 소에 얘가 투여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에스트로겐의 모방작용입니다. 모방작용은 유사작용이라고도 하고 유사작용은 미믹. 원어로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미믹이 흉내낸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봉쇄작용은 DDT나 DDE 같은 것들이 정상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거. 방아쇠 작용은 거기 밑에 촉발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거가 방아쇠니까요. TBT나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트리거 다른 현상이나 다른 반응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정상 호르몬이 우리 내분비계에 있는 정상 호르몬이 제대로 된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TBT나 다이옥신 같은 것들은 다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이옥신을 익히 아는 거고 TBT는 트리뷰틸틴의 약자여서 얘네들은 방오제로 사용됐던 겁니다. 방오제는 아시다시피 오염을 방지하려고 적용시키는 약품으로서 선박의 밑바닥에 처리를 하면은 미역이나 조개껍데기나 이런 불순물이 달라붙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닷물과 계속 접하고 있으니까 바닷물로 이 TBT 물질이 흘러 들어가서 연안 유역에 있는 어패류의 생태계를 교란시켰다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넓은 바다는 희석 효과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배들이 많이 정박하는 부둣가, 항만 이런 데는 얘들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세포 손상작용 이거는 EDC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작용 기전 중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굳이 집어넣자면 간접 영향작용 이걸 넣는 게 맞습니다. 세포 손상작용 이런 말은 없고요. 자, 5번은 우리 이론서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똑같은 건데요. 초과 바람 유해도를 적용할 경우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 평가. 유해성은 리스크. 전에 한번 설명이 됐었던 부분이죠. 화학물질이나 외래물질이 그 자체의 나쁜 성질. 이 유해성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끼치는 피해를 위해성. 그래서 리스크는 해저드 곱하기 노출량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또는 노출 뭐 시간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적에 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을 적에 위해성 기준이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범위에서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특정 수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00001부터 0.0001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 초과발암 위해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해성 기준은 위험지수 0이 아니라 1로 한다는 거. 10도 아니고 1로 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이기 때문에 이대로 변형이 돼서 나온다거나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숫자를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알면 바로 알고 바로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6번 문제 보시면 자, 올해 있었던 해경 문제입니다. 해경 문제들은 다 공개 문제죠. 답안도 공개가 되고요. 근데 질문이 또 꽤 들어왔었어요. 노출 기준이 다 노출 기준 아니냐. 2번 빼놓고, 2번에 스킨 빼놓고는. 그런데 급성 독성 물질의 평가. 그러니까 급성 독성에 관한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급성에 관한 기준은 일단 C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TWA 아니고 STEL이 들어가야 됩니다. STEL이 뭐냐면 Short-Term Exposure Level이잖아요.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STEL은 단시간 노출 기준. Short-Term. Short-Term Exposure, 노출되는 Exposure 레벨, 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WA는 그건 시간 가중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쇼텀보다는 좀 더 긴 시간입니다. 얘가 한 15분 상간이면 TWA는 8시간 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STEL과 TWA 얘네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법제처에 들어가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2조에 법으로 딱 정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건 TWA, Time Weighted Average, STEL 같은 경우에는 한 회에 15분, 그 다음에 하루에 4회 이상 노출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출되는 회는 계속 연속적으로 오면 안 되고, 뭐라고 되어 있었죠?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박스 안에 3번에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게 표시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 같으면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괄호넣기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3번을 박스로 묶고 나서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단시간 노출 기준이란 괄호 안에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값으로서 드드득해서 1회 노출 지속 기간이 괄호 미만이어야 하고, 이런 상태가 1일 괄호의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괄호분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것은 해놓고서 보기 5개를 막 헷갈리게 해놓으면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고, 7번 문제는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쉽고 자주 나오는 부분. 위해성 평가 과정의 순서. 제일 첫 번째는 위험한 물질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동물 실험이나 아니면 실험실 실험을 통해서 용량 반응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아까 그래프처럼 투여량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반응이 높아지는지. 근데 그래프가
투여량에 비해서 반응이 점점 적어진다. 이러면은 독성 물질이 아니겠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반응이 여기가 반응이고 여기가 투여량인데 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뭐 간다. 이런 것들은 독성 물질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 반응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많이 투여할수록 독성 물질이 화학 물질이 많이 투여될수록 점점 악화되는 어떤 반응, 적극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용량 반응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노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위해도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위해하다. 그래서 용량 반응 평가와 노출 평가를 뒤바뀌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 순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너무 쉽죠.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디젤 승용차나 디젤 자동차를 말하는데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동차 세금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디젤 연료를 가지고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요게 나옵니다. 요것도 역시 작년 문제 따끈따끈한 최근 문제 해설에 부과 대상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은 뭐냐?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을 교육하지 말아라 이거죠. 유해 폐기물에 관한 런던 협약이 바로 이겁니다.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기물을 바다에 투여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이 런던 협약의 가입국인데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해양 투기가 있었어요. 그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있었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해양 투기 금지. 안 된다. 하나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 체계는 슬러지 처리라든지 폐기물 처리에서 소각, 매립, 해양 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이후에는 소각, 매립, 재활용 뭐 이것밖에 없이 저 해양 투기라는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은 뭐죠? 이게 2015년에 있었던 기후 변화 협약이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석을 했었던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떤 저기죠? 이거죠. 염화불화탄소, 하론, 염화불화탄소 이런 것들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들을 생산하지 말고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런던 협약은 그 밑에 해설이 있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감축 대상 온실가스가 아닌 것은 이거는 뭐 밑에 나와 있죠. 일산화탄소가 아니죠.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무지하게 해로운 질식가스죠. 질식가스. 이런 문제는 얼른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1번 문제 같은 데서 고민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감각온도에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 인자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춘천에서 있었던 환경 구급 문제였었는데요. 자, 정답이 복사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감각온도는 습도 100% 무풍에서의 온도계의 온도가 이 감각온도, 등가온도이다. 등감온도이다. 등감온도. 그리고 무풍도는 0.1m/s 이하. 그 다음에 포화 습도 또는 습도 100%. 그리고 사이드로 이거 이론 시간에 바로 얼마 전에 했던 건데 진도가 거의 같으니까 등감 온도가 있었죠. 등감 온도. 이렇게 지도 헷갈리고 있어. 등가 온도가 있죠. 얘는
이퀴발런트 템퍼러처라고 해서 얘네들은 뭐였죠?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기류. 그러니까 똑같이 기류가 무풍이고 습도가 100%일 때 기온이 예를 드릴게요. 기온, 이 온도계의 기온과 뭐죠? 이것과 주벽의 평균 복사 온도가 같을 때 온도계와 주벽의 복사 온도가 같을 때 이 온도를 읽어주면 그게 등가온도다. 그래서 뭐다? 등감온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실내에서의 이게 바로 뭐다? 실온, 실제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복사열, 복사온도, 주벽의 평균 복사온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2번은 되게 허를 찌르는 문제였어요. 열섬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열섬현상은 사실 산성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허를 찔렀냐 하면은 지표 거칠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표 거칠기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지표면에 있는 건물들이 다 높은 건지 다 낮은 건지 아니면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지표 거칠기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 지표 거칠기는 거칠기가 클수록 어떻게 건물의 층수가 다양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다양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기울기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알아보기 박스에 들어있는 그림, 이 도표에 있는 이 선을 보고 이게 A하고 D는 지표 거칠기가 작은 거고요. B하고 C는 큰 겁니다. 근데 웃기는 게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표면의 거칠기, 지표의 거칠기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림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표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크면 클수록 또 작으면 작을수록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어서 그래서 이 지표 거칠기, 표면 거칠기는 열섬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지 열섬 현상을 악화시킨다거나 열섬 현상을 증가시킨다거나 덜하게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틀리다. 아무튼 관련이 있다. 상승을 시키건 하강을 시키건 간에. 근데 이제 정답은 누가 봐도 열섬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제 산성비이기 때문에 이걸로 고르시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지표 거칠기, 표면 거칠기에 대한 개념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뭐다? 이 부분을 꼼꼼히 학습을 해두시면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한 2번, 3번 읽어보시고 표면 거칠기, 지표 거칠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도 199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공표한 환경보건의 정의가 제가 밑에 찾아놨거든요. 그랬는데 살짝 의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몇 줄 더 검색을 해서 찾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평가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두 번째 괄호에 있는 니은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통제, 예방, 바로잡는 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있었던 93년의 WHO 회의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WHO 홈페이지까지도 들어갔는데 사실
컨트롤, 매니지먼트, 컨트롤이라는 말은 들어있는데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이런 말은 사실 없어서 그래서 찾다 그 밑에는 WHO의 다른 정의, 환경보건의 정의 다 보니까 예, 관리라는 부분이 그쵸? 평가, 바로잡고 통제, 예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 항목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억번에는 근데 답을 고를 적에는 평가 부분이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니은을 관리로 바로 고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린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탐구하는 식으로 보자면 평가 그 외에 이제 바로잡고 통제하고 예방하는 이론과 실천은 관리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 한 단어로 바꾸자면 그렇게 이런 게 사실 실제적으로 나왔을 적에 애매한 문제거든요. 정답을 찾으려고 해설 부분을 찾을 적에 똑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좀 불쾌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14번 부분도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번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14번부터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